여러분, 추석 명절 이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또 즐겁게 잘 보내셨을까요?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 연휴 그리고 코로나19에 집중한 사이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단체와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도 머지않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전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지 또 오염수로부터 우리나라의 바다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그대로 희석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동해 그리고 3년 후에는 미국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동쪽을 시작으로 불과 200일 만에 제주도 턱밑까지 올라오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를,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습니다.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의 확산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3년이면 미국 서부 연안 전역으로 퍼집니다. 태평양과 접한 모든 나라가 방사능 피해를 입는 겁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스가 총리가 첫 번째 취임 이후 첫 지방 출장지로 이제 후쿠시마를 향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달 말이죠. 얼마 네. 전인데 이렇게 빨리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한 걸 보면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바다로 내버리기로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스가 내각이 들어서기 전부터요. 일본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모든 내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9월 21일에 국제 원자력 기구 총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스가 내각이 첫 번째로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특임 장관을 통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를 놓고 바다로 방류를 하는 걸 놓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렴하고 또한 가장 무책임한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를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하겠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부지는요. 일본이 가장 역사적인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더 시급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오염수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염수가 어떻게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을 보시면 방사성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부지 설정 그리고 설계
뭐 건설, 운영 모든 과정에서 안전 장치를 잘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부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은 다른 원전에 비해서 더 많은 해수 유입, 더 많은 지하수가 유입됩니다. 예. 해수면에서 불과 10m 높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지하수가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원자로 안에서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매일 투입해야 합니다. 네. 이 모든 물들이 방사성 물질과 만나면서 오염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원전이 멈췄지만은 열은 계속 나니까 그거를 식혀야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투입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 물은 결국에 식힌 이후에 오염수가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염수에 섞여 있는 방사성 물질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저희는 보통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알프스를 도입했을 때 일본 정부가 목표했던 게 62여 개 종의 방사성 핵종이 녹아 있는데요. 이 방사성 물질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된 오염수의 준위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탄소 14 이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는 물질들이 남아 있고요. 또한 이 알프스라는 장비가 실제로 오염수의 그 오염 정도를 줄이는데 첫 번째 처리에서 실패한 거죠. 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의견과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다면서 스가가 결정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유튜브에서 박채원님께서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런 여론과 상관없이 총리나 이 정부의 내각의 결정대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베 내각일 때부터요,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계신 건데요. 전국의 어업협동조합 그리고 후쿠시마의 어업협동조합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20개가 넘는 지자체들 역시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대 여론은 있으나 이 정책은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자체의 입장과 상관없이 중앙정부 결정대로 가게 된다. 자, 일단 이제 앞서서 다핵종 제거 설비 이제 알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스가 총리가 며칠 전에 후쿠시마 갔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오염수가 담긴 병을 들고서 이거 마셔도 되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네.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일본 정부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정말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쇼잉에 불과한 네, 그런 그렇죠. 일이라고. 방사성 피폭이 이루어지면 생태계 전체, 인체를 포함해서요, 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운이 좋은 경우에는 수십 년 안에 뭐 유전자적인 변이, 암, 뭐 백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네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년 안에 피폭의 피해가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적인 선동을 하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보통 저희가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삼중수소였었습니다. 앞서 이제 영상 구성에서 이제 보여드렸었던 그 시뮬레이션 내용도 삼중수소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였었는데 삼중수소 외에도 방사성 물질이 지금 상당수 검출이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일본 정부의 말대로 이게 모든 물질들이 잘 중화가 된다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꿈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는 가장 어찌 보면 작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삼중수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리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보다 훨씬 더 위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많이 있고요. 알프스 제2차 처리를 한다고 하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제 이 원전 근처에 강한 바람, 파도 같은 게 불면서 이제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일부 유출이 된 경우들도 이미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출 자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전 부지가 사고 나기 전부터도 해수 유입이 굉장히 많다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고 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하수가 쌓이게 됩니다. 지금 그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바다에 방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하신 그 오염수의 해양 방출 사건은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한국에도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실제 2013년에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죠. 예, 그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네. 일단 가장 큰 걱정,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일본의 입장에서 동편에 있는 원전이라고는 하지만 바닷물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나라 바다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일 텐데 동해안에 얼마나 실제로 이런 방사성 물질이 도달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동해안에 도달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이것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동해까지 방사성 물질이 1년 만에 유입이 됐고 그 이후 한 3, 4년에는 세슘 농도가 최고치를 달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우리 바다가 모두 오염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이디 MK님께서 유튜브에서 주신 질문인데 동해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방사성 물질을 일본 정부가 해양에 방류한다는 그 전제에는 인체를 포함해 생태계에 방사성 피해가 없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농도를 낮춘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스트론튬이나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는 물질들은 지속해서 바다 안에서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거죠.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됐을 때 바다,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없을까요?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합당하신 우려고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은 증기를 발생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고. 그럼 결국에는 바다에 있는 방사성 물질들은 그 생태계 순환 시스템에 따라서 모두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꼭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다로 연결돼 있는, 바다로 맞닿아 있는 다른 나라에도 다 각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나라 말고 특히나 직격탄을 맞게 되는 나라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실제로 태평양에 면하고 있거나 연안한 국가인 나라들은 모두 잠재적 피해 국가들이고요. 한국과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IAEA에서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자 이에 지지를 보낸 국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라고 한국 정부와 같이 동참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진행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아이디 버스타라임스님께서 주변국들의 반발은 없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또 이제 아이디 박채원님께서는 주변 나라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어떤 국제 기구나 어떤 뭐랄까요? 이 국제 단체 등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낸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대만에서 이루어졌고, 근데 아직까지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주변국의 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실제로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국의 동참을 일으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박채원님의 질문처럼 주변 나라의 허락을 구할 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기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도 보통 국가 간 이동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 방류를 하는 거는 그런 제약이나 다른 나라의 허가나 혹은 뭐랄까요, 어떤
설득을 하는 절차나 이런 게 전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우려하신 바가 맞고요. 실제로 이렇게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 소지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험 물질이 실제로 피해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사전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디 박채연님께서 또 동해만은 아니겠죠. 남해도 섞여들고 결국엔 서해에도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맞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 일단은 제주 동쪽, 부산 남쪽 이렇게 남해안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형태로 해류가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남해부터 오염이 되기는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방류 이제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최종적인 결정, 방류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이면 저장할 수 있는 부지가 포화된다고 그쵸,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 저장 탱크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혹은 40년 안에 원전 부지를 복구하고 재건하겠다는 목표 하에 오염수를 2022년부터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22년부터. 네. 정말 이제 2년도 채 남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 이미 오염수가 존재하고 있는 오염수가 있고 계속해서 냉각수로 쓰이는 물들도 오염수로 추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오염수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류를 해야 되는 양도 굉장히 그렇다면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방류를 뭐 하루만 해서 끝날 정도의 양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를 계속 방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8월 기준으로요, 123만 톤 정도가 원전 부지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수로 그러니까 오염수가 된 원자로에 들어가서 오염수가 된 양은 그 123만 톤이라는 양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오염수가 있는 거죠. 나쁜 소식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성 해양 방출은 약 1에서 3% 정도밖에 방출되지 않았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머지 가장 위험한 방사성 물질들은 아직 원자로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원자로를 지금 계속해서 냉각수를 붓고 있으니까 실제로 녹아있는 해결료를 제거하기 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최소 100년 이상까지 이 오염수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 같으면은 냉각수를 꼭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비만 와도 그 빗물이 그 지역에서 땅으로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오염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겠군요. 네, 그러면. 실제로 매일 평균 한 180톤 정도 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2018년 하기비스 태풍이 왔을 때는 하루에 650톤까지 그 유입량이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이디 이동원님, 아베 후계자 스가인데 뭘 바랄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이정환님, 오늘 주제 너무 끔찍합니다. 원전 호수를 제멋대로 처리하려는 일본을 막지 못하면 세계는 정말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아이디 이동원님, 또 이제 우리 동해의 황금어장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김경모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반도까지 바다로 방류를 하면 정말 현실이 우려가 되네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피해에 비해 반대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라는 이정화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알프스, ALPS 다핵종 제거 설비나 뭐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이미 직접 이제 취재도 했었고 보도도 드렸었고 캠페이너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들여다봤으니까 쉽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용어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조금은 뭐랄까요? 네. 낯선 용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방사성을 띈 물질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된다라는 건지 그런 원리랄지 또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실제로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는요, 세슘이나 스트론튬처럼
굉장히 물에 잘 녹지 않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을 먼저 흡착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뒤에는 방사성 핵종을 쉽게 얘기하면 여과하는 장치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알프스를 실제로 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부지 안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것이 정확한 목표였다면 실제로 이 알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게 사실 우선적인 절차겠죠. 그런데 알프스를 도입할 때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없앨 수 없다는 우려가 이미 도쿄 전력 안에서도 나왔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정적으로 농도를 낮춘다거나 혹은 필터 같은 어떤 거름막을 통해서 바닷물이나 물에 있었던 거를 다른 곳으로 모아두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네,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고요. 쉽게 말하면 제염이 아니라 이염의 역할을 하는 장치다. 그리고 태평양이 굉장히 넓고 물이 많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내보내면 없어진다고 개념이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그런 거군요. 자기네 영토 안, 자기네 해역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일본 내의 입장에서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한국의 의견에 동감한다라고만 그치는 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나라들 정부 차원에서 조금 뭐랄까요 움직임의 변화가 좀 감지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실제로 최근 있었던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같은 경우도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왜 안 되는지, 왜 위험한지를 사실 알릴 수 있고 또 이런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조금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기구 총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모든 국가들이 부대 행세를 갖게 되거든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그리고 오염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 정부는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자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각국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지를 사실 알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소량이지만 물론 이걸 소량으로 부르기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차례 어느 정도의 유출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해 혹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그렇게 일부가 유출된 정황 같은 그런 문제점 같은 게 포착이 되거나 드러난 게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매해마다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부처가 지금 해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거를 막는 것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텐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그럼에도 일본은 현재 그런 거를 전혀 귀등으로 듣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발언을 유도하는 어떤 조직화적인 역할을 한다면 저희 같은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겠죠. 실제로도 저희가 작년 1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폭로한 보고서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이 서명을 포함해서 이 해양 방류를 실제 막겠다라는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일본 정부에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모았던 8만 시민의 서명을 공식적인 절차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전 세계 서명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정부들이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유튜브
유튜버 이용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 바닷물로 흘러갔을 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증기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이 바닷물 자체가 캘리포니아 쪽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 미국 입장에서 이제 서부 해안까지도 퍼지게 되잖아요. 네. 미국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우주해양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린피스와는 또 다른 노선에서 해양 조사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보고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 특히 세슘이 나파밸리가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추를 주목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일본 정부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 나라이죠. 예.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원전을 가동했고 운영한 국가들은 그 안에 암묵적인 어떤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들은 다 괜찮다. 인체에 피폭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방사성 피폭이라고 연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한 문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시민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방사성 오염 물질의 위험성을 얼마나 더 많이 알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보다도 도리어 더 빡빡한 환경 규정도 내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뭐 이제 내연기관 금지시키겠다 자체적으로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곳인데 이 오염수로부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거는 참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제재판소 같은 데 고소하면 안 되나요? 이런 영권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그린피스는 작년 1월 이 모든 내용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 한국 정부에 꾸준하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국제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인접국으로서의 권리가 있거든요. 국제법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캠페이너님께서 보시기에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10점 만점 혹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WTO에서 특히 음식물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것은 없습니다.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그거 사실 한국 정부에게 굉장히 이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수산물 오염이 위험하니까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에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국제기구를 통해 입증을 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국가인 겁니다. 그리고 좀 실망하기는 이르고요.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세를 취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또 많은데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유엔 해양법약의 근거에서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오염수는 아니었지만 방사성 물질이 폐기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났는데요. 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1993년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저장할 곳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일본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더 이상 폐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폐기는 이루어졌고요. 그걸 그린피스가 폭로함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미국이나 노르웨이 여러 유럽 국가들과 공조해서 이 폐기물을 방출하는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고요. 실제로 이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예. 지금 방사성 오염수도 연간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위해서 자금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방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방류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방류 외에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저장입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부 부처 합의라든지 그 미팅 장소에도 직접 참여해서 장기 저장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장 부지가 포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 정부는 부지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가능하지 않아서라기보다 혹은 일본 정부가 그 대안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목적은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기 전 이어지는 뉴스룸 간략하게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JTBC가 준비한 단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되던 날 서울 마포구 구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 중인 식당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에서 영업정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구청이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개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당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가 저녁 9시 이후 식당 영업을 못하는 2.5단계가 시행되자 이를 다시 영업정지로 바꾼 겁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뉴스룸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소셜라이브 이브닝은 내일도 저녁 7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